제가 오늘 시간 조정을 못했나 봅니다. 분량상으로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하는 데까지 좀 해보고 못하면 중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존재 물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문제 제기는 아주 간단하네요. 신이 정말로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죠. 이렇게 증명 잘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신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 따를 때 신은 완전자인데 좋아요, 완전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신이 완전하다는 그 사실, 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증명을 또 해야겠죠. 다 증명을 다 끝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걸 알 수 있나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신의 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신, 나 자신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나는 있어요? 이렇게 물는 거죠. 그럼 나의 있음의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이렇게 물으면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게 물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우리말 나라는 말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말 나는 나타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나타, 나아지는 것. 그래서 먹는 것도 나이가 되겠죠. 또 나아진 자를 나라고 한다면은 나와 상관, 걸리는 자를 너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나와 너 사이에서 나와 너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을 이제 누이라고도 남녀 모두에 쓸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아지는 자, 나아지면서 또 낳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말 나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낳으면서 또 나아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나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데카르트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혁신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또 물었을 때 나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나의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느냐? 도대체 그거에서 판가름되어 있는 나는 몸이냐 정신이냐 뭐냐 도대체, 또는 정신과 몸의 컴포지tum, 결합체이냐? 우리가 결합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몸인지 정신인지 몸과 마음의 결합체인지 도대체 그때 네가 말하는 나는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있음을 확실히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되면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묻고 나면요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결국 데카르트는 이런 자신의 문제를 물음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형이상학적 방법이 아닌 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창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방법인 이유는 형이상학과 다름없이 새로운 물음을 찾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라는 방법이 없었으면은 데카르트는 자기 철학을 정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이라는 방법이 없었다면은 신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데카르트 역시 의심이라는 방법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철학을 정립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데거 역시도 현상학이라는 방법이 없었다면 자신의 철학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새로운 물음을 묻는 사람은 물음 자체도 새로워지지만은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만들어가는, 찾아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방법도 새로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이 새로워지면 대답도 새로워지지만은 아울러 방법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껴봤지만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라는 것을 두비티오라는 라틴어로 의심한다.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건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죠.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심한다면은 나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어쨌든 의심하고 있는 그 내용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은 불확실한 것으로도 어쨌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심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의심과 그 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은 의심 대상으로서 의심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시간 관계 요구는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심의 목적이 뭐냐? 왜 의심하느냐? 뭐 덮어놓고 뭐 의심이 좋아서 의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친구들을 의심한다든지 남편이 부인을 의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좋아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게 의심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감옥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 가운데서 그럴 리가 없어, 그럴지도 몰라, 설마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자택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상황 속에서 이쪽을 택하면 이쪽을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쪽으로 오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하는 갈등, 번민 속에서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의심은 절대 즐거운 기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누구나 의심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한번 일어나면 의심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의심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쨌든 완전하게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스럽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냐, 그러면은 그건 참으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아예 의심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그것만은 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아주 극단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데카르트 의심했던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은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기획이었습니다. 제가 몇 개가 하나를 좀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시간 관계상. 영화가 2개이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인셉션. 또 매트릭스. 네. 둘 중에 어떤 걸 볼까요? 인셉션. 네, 좋습니다. 인셉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은 이제 꿈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 꿈에 관해서 이렇게 정말 멋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대단한 영화입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꿈꾸고 있을 때와 깨어있을 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나요? 꿈꾸고 있을 때와 깨어있을 때 어떻게 다르죠? 다름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꼬집어 보면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과연 꿈꾸고 있을 때, 내가 꿈속에 있을 때와 깨어있을 때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만일 없다면은 내가 지금 깨어있다고 믿는 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아주 극단주의자입니다. 미친놈이 있는데 미친놈과 단둘이 내가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미친놈이 이길 겁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겠죠. 서로 미친놈도 미친 사람도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나폴레옹이야라고 밀고 나가면 내가 그를 나폴레옹이 아니다라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단 둘이만 있다면, 제 3자가 있다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제 꿈도 꼭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꿈을 꿀 때와 꿈이 깨었을 때 내가 그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른다면,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오직 의식으로만 판단해야 된다면은 내 의식이 하나의 의식인데, 꿈꾸는 것도 나고 깨어있는 것도 나인데 의식이 하나라면은 과연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네요. 여러분은 잠이 드는,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본 적이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꿈이고 언제부터가 깨어있는 거죠?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자,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은, 판가름할 수 없다면은 의심이 되네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자, 그건 참이 될 수 없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봤더니 내가 잘못 봤어, 사람을. 그럼 눈은 나를 속이는구나.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잘못 볼 때와 잘 봤을 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은
지금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 의심이 가네요. 그러면 난 눈도 안 믿겠다. 귀도 안 믿겠다. 귀도 안 믿고 모든 걸 안 믿겠다. 그냥 안 믿기로 작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만 된다면 과연 그런지 그 부분을 먼저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꿈을 공유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정보를 머릿속에 있는 걸 훔쳐오기 위해서 그를 잠재우고 같이 옆에 잠들면서 그 사람을 자기 꿈속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훔치는 중입니다. Killing him would just wake him up. But pain. Pain is in the mind. And judging by the decor of where your mind was, 자, 지금 죽은 사람의 꿈속이었기 때문에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꿈속에 숨겨놓은 문서를 지금 봤죠.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꿈속의 5분은 현실 속의 5분은 꿈속의 1시간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열차를 타고 달리는 객석에서
다이빙하고 있는 꿈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꿈속에 꿈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새로운 상황입니다. So, leave me and go. You don't seem to understand. It's your cybernet corporation that hired us. They won't accept failure. We won't last 2 days. Looks like I'm gonna have to do this a little more simply. Tell us what you know! Tell us what you know now! I've always hated this corner, but stayed afraid in such destructive ways. But we definitely made a war. Right now. And then what is that? Which means I'm not allowed on my carpet in my apartment. You have lived up to your reputation, Mr. Carr. I'm still dreaming. How's it going? 자, 이 꿈속의 꿈을 이제 꾸면서 누군가의 그 정신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내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카페트를 만져보고 원래 자기가 싫어했던 그 카페트의 느낌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모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데카르트도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성이라든지 사실성, 사물성, 실제 사물이 그러하다라는 유래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 꿈속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 내가 저 사람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이 유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사실이고, 그렇지 못한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났다면 그건 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근거하고 있는 게 사물이니까 사물의 사물성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다면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물을 알려주는 매개가 되는 것인데 이 감각 자체는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만 우리 감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은 믿을 수도 있지만은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그걸 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으니까 감각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고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이 알려주는 사실도 이게 이 수학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것이 정말 틀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좀 더 복잡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딱 풀고 이건 내가 확신했는데 정답이야 맞췄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과가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잘못된 거겠죠. 내 이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확실하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틀린 답이었다면은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 정신이 뭔가 연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성이라는 것도 가끔은 틀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성도 완전히 참일 수는 없으니까 저것도 조금 의심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꿈의 그 가설이라는 거하고 이 악마의 가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사탄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름다운 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신과 더불어 가지고 그 천상계에 있던 그런 영적인 피조물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반역을 하면서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전부 천국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인간들을 신과 이간질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속이는 자. 그래서 악마나 사탄은 근본적으로 철학에서는 속이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은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를 정도로 속이는 자야.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믿게 만들고 내가 없는데 실제로 있다고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것이 사탄인데 문제는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인간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 먹고 나를 속이기만 한다면은 나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리 참이다라고 믿는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사탄의 존재 가능성을 내가 물리칠 수 없는 한 나는 언제든 내가 아무리 확실히 참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일지라도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사탄이 없다는 건 내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두 가지 감각, 이성 이 두 가지는 모두 의심스러운 것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신이 선하지 않겠냐? 이 선한 신이 더 힘도 세고 사탄이나 마귀, 악마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신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신이 알려주는 것들을 내가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이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다면은 그 피조물들,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야겠죠. 만일 신이 완전했더라면은 그 피조물도 어떠한 그 결함도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다 경험하겠지만 우리 인간들 자신이 결함투성이잖아요. 그럼 이런 결함이 어디서 왔을까? 신이 창조한 자에게서 왔겠죠. 그러면 신이 완전하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네요. 신이 완전하다면 완전한 창조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피조물로서 보니까 내가 결함이 많아. 그렇다면 신의 완전성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의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세계에 의심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의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데카르트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의심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의심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딱 내리게 되면 자, 확실한 알미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알지? 확실한 알미 하나도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왔는데 이 순간 이제 난제에 부닥치는 거죠. 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확실한 알미 하나도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알미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그래도 확실해야 되지 않나요? 확실한 알미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야 내가 저걸 하나의 알무로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의심할 수 있나요? 확실한 알문 하나도 없다. 의심할 수 있나요? 그럼 의심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게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다. 확실한 알미 하나도 없다고 치자. 이걸 어떻게 할까? 만일 확실한 알미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안다면 적어도 하나. 확실한 알미 하나도 없다는 건 확실한 알미다. 라는 추론이 되고요. 만일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확실한 알미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얻고 그럼 확실한 알미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데 이제 제비뽑기를 한 뒤에 그리로 나가는 거죠. 확실한 알미 무엇이겠는가? 근데 바로 그 순간 이제 아주 유명한 책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확실한 알미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순간 비록 악마가 나를 확실한 알미는 하나도 없어 라고 나를 속일지라도 속임을 당하는 나는 있어야겠네. 악마가 나를 속인다면 적어도 악마가 속이는 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속는다면, 속고 있다면 확실한 알미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있어야겠네요. 어떤 경우든 의심을 하는 경우든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든 하품을 하는 경우든 걸어가는 경우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면은 내가 생각하고만 있다면은 어떤 경우도 나는 없을 수가 없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 하나의 정식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모든 형이상학적인 명제를 다 뒤집어 엎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네요. 어떤 알미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결국 나, 의심을 하든 의심을 하지 않든 생각하든 하지 않든 그 나가 확실히 있어야 돼. 내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데 언제 확실하냐면 내가 의심을 하는 동안. 그럼 내가 의심 안 하는 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해지지 않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려면 나는 자꾸 의심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걷든지 하품하든지 뭔가 자꾸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결론은 얻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의심한다, 묻는다, 안다. 어쨌든 의식적 활동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이런 게 귀류 논증이라는 것인데요. 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논증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명하게 이 논증을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가 있어야겠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그 엄청난 정리를 하이데거가 나중에 간단히 뒤집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데카르트의 이제 이 존재의 물음, 의심을 통한 존재의 물음에 대한 방법은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없냐 이거 사실 물음을 던진 사람이야. 무언 물음이라는 것을 일단 제껴놓고 야 그게 무엇이라고 말해지는 그것이 있냐 없냐 과연 그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사실 물음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유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의심한다고 사라지나요? 내가 지금 이 마이크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있나 없나 의심하면 마이크가 사라지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이 건물을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이 건물을 싫어하든 좋든 이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데카르트가 좀 그르쳤습니다. 확실한 것이 참이다라는 등식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 없냐는 내가 의심하냐 의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독립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데카르트가 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있음의 사실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나에게 근거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아주 유명한 게티어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티어라는 철학자가 밥을 먹다가 그 냅킨에다가 이제 이 데카르트의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야, 내가 확실하게 의심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 의심할 수 없으면 확실하다. 정말 그러냐?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이제 내가 보니까 그 연기가 나고 냄새도 나고 불자동차도 오고 막 해가지고 정말 이거 불이 난 거예요. 그죠? 확실해 이거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불이 안 났습니다. 뭐 다 오류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막 밀려 나갔어요. 확실하니까. 나가봤더니 정말 불이 안 났어요. 그럼 속은 거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믿을지라도 실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의 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것이 있다 없다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 게티어가 이 문제를 풀었고요. 또 하나는 의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으므로 의심의 단계를 데카르트처럼 조금 의심난다고 그래가지고 몽땅 집어치우는 이런 의심은 세상에 없는 거죠. 실제 의심을 잘 살펴보면은 혹시 혹시 내 아내가 뭐 하지 않을까?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그러다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몰라 등등 의심이라는 것이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마지막 완전한 갈등, 그죠? 이런 완전한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결단하게 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A 한쪽, 이쪽, 도 아니면 뭐 선택을 해버리죠. 하지만 나중에 결론은 엉뚱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엉뚱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라는 것은 조그만 의심 가지고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의심이 들어와도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의심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죠. 그러고 데카르트는 의심을 너무 사소하게 본 거죠. 방법적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 의심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의심은 의심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없어지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건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눈이 한 번 나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내 눈을 파내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지혜롭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내 눈이 가끔은 나를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물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파악하기 때문에 눈이 나를 속여도 내가 눈을 탓하지 않는 거죠. 왜? 눈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적절히 잘 이용하는 걸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이 조금 한번 숙였다고 해서 그 눈을 전체로 불신하는 이런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합리성, 이성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인간을 규정한다면 어떤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면은 의심스러운 만큼만 의심하는 거죠. 그 나머지 믿을 만한 부분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바람에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근세 관념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불행을 맛보게 됐죠. 한 2분 정도로 제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데거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두 거장, 그죠? 고대 철학, 중세 철학을 완전히 틀어졌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데카르트, 이 둘을 앞에 두고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럼 새롭다는 걸 염두에 두면은 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떻길래 새로울까? 근데 별로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 물음이 단순해진 거죠. 데카르트한테 이게 묻는 거죠. 네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있는 거하고 신이 있는 거하고 사물이 있는 거하고 도구가 있는 거하고 개가 있는 거하고 하늘이 있는 거하고 같으니 그 있음이 다 똑같은 있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좋아요, 다 좋은데 당신이 나는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 나의 있음을 뭐라고 지금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한번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물음을 바꿔버렸어요. 하이데거의 물음의 의미는 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뭐 의심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있다라고 뭘 말할 때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근데 아까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아주 고급진 우리 청중께서 나자인 얘기를 하셨어요. 독일어의 이제 자인이 있다와 이다로 내용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형태적으로 언어 형태적으로 전혀 구분이 안 돼서 혼란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존재의 의미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의 의미와 있다라는 낱말의 의미와 이다라는 낱말의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도 아쉽게도 있다와 이다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이 있다, 이다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만 그런 게 아니고 헤겔, 니체,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똑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류는 절대 사소한 오류가 아닙니다. 체계 전체를 잘못 짤 만큼 큰 오류예요. 이것들이 아직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는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의미 문제인데 있다, 존재한다, 있다, 이다 라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부터 좀 규정하고 갑시다. 이렇게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음을 던질 뿐만 아니라 물음 내에는 이 구조현상, 물음의 구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또 밝혀가지고 물음을 아예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물어갑니다.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고 물음을 하나의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구조라는 관점에서 물음을 물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낱낱이 이제 대답돼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체계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뒤에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왜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던졌던 이런 중요한 물음들이 잊혔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제까지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하이데거의 스승님이 계신데 이 후설의 스승님은 이제 브렌타너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현상학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상학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낱말이 사실 되게 어려운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학이라는 방법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그 존재 물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존재 물음이라는 거하고 존재 물음을 이제 풀어가기 위한 대답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현상학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그 뒤에 이제 하이데거가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이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끝났는데 네, 오늘도 골목길이라는 노래를 담아왔습니다. 오늘 질문이 없으신가요? 철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네.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그리스 소피스트를 문제도 하지만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각하고 비슷하게 철학도 인간에게 유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중세 기독교와 결합해서 어떤 종교적 위안을 주었죠.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혁명을 유발시켰고 어떤 밑바탕을 줬고 질문은 두 가지를 입니다. 그럼 하이데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플라톤은 르네상스 이후에 재평가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사르트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큰 옥이 하나 붙었는데 이거 좀 끄겠습니다. 우리 F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만 들렸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영화가 참 들렸나요? F로? 영화는 영화는 들렸는데 이건 안 들려요? 아 그렇군요. 아이 골목길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먼저 플라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퀄리테이아 맨 10장에 보면은 에르시나라는 게 나오는데요. 에르는 청년인데 전쟁터 나가 잘못 죽었어요. 너 죽을 때가 아니 잘못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앞에 심판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는데 와가지고 명부를 딱 보니까 야 너 잘못 왔어. 그랬는데 이미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맨날 바라죠. 지옥 가는 은소 많지 않냐. 너 그러니까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구경 잘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제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옥 천국으로 심판 받는다는 얘기 좀 해주라. 그래서 에르가 이제 천국 가서 보고 지옥 가서 보고 또 천국 지옥 거쳐가지고 천년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명의 여신들이 짓는 실타래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저 바다의 방식으로 이제 쭉 그 어린아이의 영혼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환생하는 이런 장면까지를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얘기를 합니다. 단테 신곡에 있는 거 똑같죠, 그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이제 플라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좋은 삶을 살으라는 거야. 올바른 삶, 이게 바로 좋은 삶인데요. 올바른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올바른 삶이라는 게 뭐냐? 선장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배가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이 항해하는 배에는 선주가 있고 항해사가 있고 선원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다고 치자면은 자 이제 선주는 배의 주인은 국가와 같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해자이죠. 키자비인데 이 키자비가 뭐 방향도 알아야 되고 바닷길도 알아야 되고 뭐 태풍도 알아야 되고 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밑에 갑판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야 왜 쟤만 먹고 노냐? 우리가 가서 배 키자비를 하자 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는 그 키자비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자기들이 키자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묻죠. 야, 너 어디서 키자비를 배웠어? 항해에서 어디서 배웠어? 하늘에 그 별자리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너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해. 그놈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았죠. 플라톤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치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산에 어떤 사람은 나라 지키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는 게 올바름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올바름을 깨트려요. 분수를 자꾸 넘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로소피아라는 것을 이제 전파를 했던 것이고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이방인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플라톤은 아테네 귀족 출신이고 마케도니아는 아버지가 의사인 좀
좀 약간 좀 처지는 집안 출신이에요. 와가지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엘제자로서 가장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플라톤이 죽자마자 자기가 그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아라는 대학의 원장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쑥 빼놓고 아테네 출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추대한 사람이 원장이 되고 자기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울분에 사무쳐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가르치러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29 일찍 죽어가지고 다시 할 수 없이 돈 좀 받아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로 와가지고 리케온이라는 하나의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뭘 했냐면 강의를 했어요. 플라톤은 대화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길거리 철학자이고 아고라, 광장의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입니다. 교실 안에서 제자들을 두고 강의 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참고문헌 조사시켜가지고 발표시키고 하면서 강의록을 써가면서 강의했던 철학자예요. 완전히 두 부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추구한, 진리를 증명하는 철학을 한 사람이고 플라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올바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다뤘던 철학자이고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한쪽으로 설명드린 것은 그 중에 한 편만 소개를 좀 드리게 된 아쉬움이고요.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가주마음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참여라는 말인데요. 인게이지먼트. 야, 우리 지식인들이 말이야 맨날 선택만 하고 있잖아. 이런 쪽 저런 쪽 선택해놓고 좌파 우파 선택해놓고는 선택만 했다고 말만 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 참여라는 게 뭐냐? 자유인의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선택만 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가 드러나는 과정은 바로 결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가 됐든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철학이 자유의 철학이 된다는 것이죠. 실존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쓸 때 바로 그렇게 쓴 겁니다. 실존주의라는 말은 그냥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잘못 이해가 된 건데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실존의 엑시스텐츠라는 말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야. 나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세계 바깥으로 나아간다. 머릿속,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거. 요걸 이제 사실 실존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아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실존은 무슨 센티멘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것, 이건 실존으로 이해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펼쳐나감 또는 나가섬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결단, 선택 이렇게 했더라면 실존주의가 오해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한국에서는 오해가 있어서 마치 사르트르는 좀 비극적이고 좀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존주의의 대가인 사르트르는요 근본적으로 가능성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결단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선택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안가주망의 철학자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 속에 몰입해 들어가는 철학자가 아니고 세계와 이제 참여하면서 결단하면서 세계를 바꾸고 그래서 러시아도 가고 수많은 공산당 참여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럼 하이데거 철학은 뭐냐? 아마 이런 질문들은 주로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 관련된 질문들로 많이 이제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나치 참여로 물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나치 참여도 했습니다. 1933년에 프라이부르크 총장이 되면 1년 동안 총장 활동을 했는데 하일 히틀러라는 문구도 많이 썼고요. 또 독일 그 대학의 청년들에게 우리 청통각하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자는 얘기도 하고 한 이런 이제 나치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의미 아주 부러운 면을 갖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고백을 안 한 게 너무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하이데거 전공자로서는 자기의 잘못을 왜 고백을 못하는 걸까? 명예 때문인 것입니다. 하이데거 자신은 고백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그러지만 고백의 늦은 시기가 어디 있나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는 아마 이제 보통 이제 하이데거 철학의 의미를 묻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묻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하이데거가 크게 사실은 실수를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데거 철학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후설도 있고 브렌타노도 있고 딜타이도 있고 수많은
비트겐슈타인이 있는데 과연 하이데거의 철학의 의미는 뭐냐?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해봤을 때, 또 사르트르랑 비교해봤을 때, 첫 번째는 하이데거는 현실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토트나우베르크, 자기의 이 산장에서 주로 집필 활동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시를 쓰고 했던 그런 이제 하나의 자그마한 골방에서 책을 읽고 사색을 즐겼던 철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가 그렇게 그 현대 철학에 큰 의의를 줬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존재 의미를 물었잖아요. 인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신이 있냐 없냐, 뭐 참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존재 의미를 물은 철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물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나를 물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신 앞에서의 나의 존재 의미를 물은 게 아니고, 내가 불안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죽음에 대한 염려 가운데서 내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물은 거죠. 근데 이런 존재 의미,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만 물은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이 세계 또는 학문 또는 철학의 의미까지도 물은 거죠. 그러면 하이데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반까지도 서양 철학의 역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니체는 서양 철학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니체는 서양 철학의 전 역사 과정을 기독교주의로 다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도된 철학이라고 봤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막 우겼다고, 이미 데카르트가 사실 거의 다 한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니체는 살아있는 것, 생생한 것 또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 의미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폭력적이죠, 그죠? 상당히 멋있긴 하지만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은 그가 하는 말들은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증명을 하고 있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헤겔, 니체, 쉘링, 피히테, 수많은 철학자들과 대화해가면서 그들의 철학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였다.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기술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현대 기술에 대해서. 원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현대 기술의 의미를 물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현대 문명을 철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게 해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와 더불어, 예술과 더불어 철학을 할 수 있는 좀 철학의 지평을 무한히 확장해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랐는데요. 점점 더 이제 들어보시면은 하이데거의 그 아주 그 정교함하고 화려함, 이 두 가지가 잘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또 인륜적이면서도 상당히 과학적인 이런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는 철학자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